네, 저는 친일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 있습니다. 제 전공은 영문학이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부터 계속 영문학을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계속 이제 영문학을 공부를 해서 문학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이제 문학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논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7, 80년대부터 그 영문학의 흐름이 완전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영문학을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다가 굉장히 좌파 교육을 완전히 받고 온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완전 어떻게 보면은 좌파 교육이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서 오시는 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론과 철학과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푹 빠져서 살다가 저는 그게 뭐 좌인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게 옳고 그른지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학문이 완전 따로 가는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완전 뒤집어 주시면서 저의 모든 사고가 완전히 이제 전환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거야말로 거듭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저는 이 학문 자체도 완전 배설물이고 제가 했던 모든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더 이상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이쪽으로 불러주셔서 사용을 하시게 하셨고 현재 지금 정말 귀한 현재 지금 우리 상임 대표님도 오셨지만 이동아 상임 대표님을 모시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인권 여성 연합에 제가 이제 연구 소장으로 이제 선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작이 된 게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저희도 막 배워가면서 싸우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뭐 페미니즘 전공을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이론 자체가 다 결국 페미니즘이나 젠더랑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구멍을 제가 이제 메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좌쪽,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기 때문에 다 아는데 정작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싸우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솔직히 저는 가만히 있어도 뭐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쓰시려고 그동안 저를 그쪽에서 공부를 시키셨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써주시면 정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제가 이제 배우고 이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저도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페미니즘을 하고 다음 달에는 2시간 동안 젠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를 가지고 도대체 2시간이 필요할까 하는데 정말 젠더에 대한 이론이 너무나도 제게 보니까 없어서 아마 2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대한 일부 페미니즘, 다음 시간에는 젠더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미니즘과 젠더 중에 오늘 이제 페미니즘을 저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우선 페미니즘의 기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흘러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네, 그것을 보고요. 결국은 페미니즘은 가정을 붕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그동안 붕괴가 됐는지 저희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번 페미니즘은 서구 사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한 20년쯤 지나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오고 페미니즘 정책이 도입이 되고 국제 어떤 사회에서 약간 정책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학문으로만 들어오던 게 실제 법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페미니즘 법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기반으로 된 정책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페미니즘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저희는 결국은 성경으로 풀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페미니즘이 얼마나 왜 반성경적인지, 지금 교회 보면은 굉장히 페미니즘과 기독교, 교회 안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남녀가 불평등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만 다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성경하고 이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과 젠더를 이해하기 전에 20세기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그냥 반은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그냥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기원은 그냥 저희가 마르크스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솔직히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고, 계몽사상, 뭐 이성주의 많지만, 합리주의 많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탁상 공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유로 끝났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부터 와서 행동으로 옮기게끔, 그리고 사상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가정과 종교를 해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실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프로이드 하면은 성, 억압, 뭐 그런 무의식, 꿈의 해석, 이제 그런 류의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대중화됩니다. 프로이드로 인해서. 그리고 억압된 성욕을 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들면서 저희가 성욕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이제 그런 여지를 준 거예요. 그전에는 성하면은 도덕적으로 억압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그런 걸 논하지는 않았는데, 프로이드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에 대해서, 성 이론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성에 대해서 저희가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니체입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아는데, 신은 죽었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니체의 말을 이제 저희가 한번 또 조목조목 분석을 다음 달에, 그때는 다음 달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프로이드 다음에 이제 라이히라고 프로이드의 제자가 또 등장을 하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치화합니다. 그래서 성정치, 그걸 가지고 성해명까지를 외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라이히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6.8혁명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기선 실제 뭐 성해방을 학생들이 외쳤고, 젊은이들이 뭐 기존의 어떤 권력을 타파한다 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같이 동시에 성적 자유까지 같이 외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히와 함께 저희는 이제 문화막시즘이라고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막시즘이라는 그 표현이 제가 위에도 써놨지만, 미국에서는 막시즘과 포스트 막시즘으로 솔직히 이제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막시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20세기 초반, 그쯤까지라고 하면은 20세기 한 초중반부터는 막시즘의 좀 변형이죠.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다 포스트 막시즘이라고 하고, 그냥 저희가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범위의 이제 문화 막시즘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마르쿠제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조그마한 범위에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서 그냥 20세기 초중반부터 전체를 다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 기반의 이론적인 기반을 이제 문화 막시스트들이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여기 밑에 키워드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라고 이제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이론과 라이히의 성혁명, 이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6.8혁명이 엄청난 그 굉장히 신좌파 운동으로 해서, 그때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 문화 막시스트들은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6.8혁명 때 한 번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또 그 문화 막시즘과 라이히로 인해서 6.8혁명이 났고, 그 이제 한 분파로
페미니즘이 그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이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여성은 억압받았다,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가 솔직히 1700년대, 1800년대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때 먹힌 거죠. 분위기가. 네, 먹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론화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이제 쭉 영향이 이제 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니체의 흐름, 그 다음이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든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전체 흐름을 사조를 만든 이론이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 후기 구조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보면 그것의 이론은 후기 구조주의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기 구조주의와 문화 막시즘은 조금 프랑크푸르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색깔이 다르고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제가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악을 하게 됐고 저희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포스트 모더니즘.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젠더 이데올로기랑 딱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론적으로 딱 연결이 되진 않지만 단지 여성을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흐름은 뿌리는 조금씩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다음 달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계속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 이렇게 빨간 부분이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 프로이드와 문화 막시즘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는 다음 달에 진행을 하고요. 페미니즘이 저희가 말하는 페미니즘이 20세기 중반 1960년대 페미니즘이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그때를 2세대 페미니즘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아니면 뭐 이물결, 제2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1물결이 있겠죠. 제1물결은 대충 19세기 중반 19세기를 전체에 이제 여러 가지 여성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1물결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당시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여성들이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는 외친 거죠. 근데 이제 2세대는 완전 또 다른 흐름이 되는 거죠. 마르크스에서 시작된 이제 완전 성해방을 외치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3세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견이 많은데 3세대는 거의 이제 젠더주의 그러니까 젠더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젠더는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젠더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젠더주의라는 용어를 쓸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냥 저는 그냥 쉽게 그렇게 그냥 명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일단은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 도대체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 샤를 프리에, 프랑스어 마리 샤를 프리에라는 사람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한 사람입니다. 네, 여성. 근데 이 사람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공상적이라면 이상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전 사회주의를 그냥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이상적 사회주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은 샤를 프리에의 어떤 그런 이론과 주장들을 이제 가져와서 본인만의 어떤 경제 어떤 용어로 이렇게 다시 또 재구성을 해서 막시즘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주의를 그냥 여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을 외쳤습니다. 여성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게 사회주의는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데 모든 생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야. 여성들도. 남성과 여성과 같이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겠죠. 그럼 아이도 집단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 팔랑스라는 마을 공동체를 실제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못 만들게 됐는데 목표가
일단은 노동 생산성과 경제적 평등성을 달성한다. 다 똑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다른 목표가 여성의 해방. 그러니까 즉 성적인 해방.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에 성해방이 그냥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이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정도의 성해방까지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주의인데다가 여성해방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여성해방, 페미니즘은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이 묻혔죠. 네. 그러면 이제 페미니즘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세대는 이제 19세기 그쯤 쭉 해서 1920년이니까 20세기 초반 1920년에서 왜 끝나냐면 그때 이제 창정권을 여성들이 이제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정권이 목표였어요. 남성과 동등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고자 하는 어떤 최종 목적이 창정권이었거든요. 창정권을 딱 얻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죠.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때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이제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뭐 이런 거 싸울 그런 여력도 없었고, 이 당시를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사회 구조 내에서의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원했어요. 사회주의 그 구조 안에서. 그 구조 자체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2세대 페미니즘과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 당시는 우리에게도 재산권을 달라. 그리고 이혼권이라고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이혼을 소송할 수 있지만 여자는 절대 이혼 소송을 먼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당했으면 절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한 여자들은 사회에서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정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보시라고 했던 게, 이 사회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사람들은 어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외친 겁니다, 이 여성들은. 그리고 양육권 다 박탈당하니까 자녀도 볼 수 없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참정권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외쳤는데, 정말 엄청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정말 했죠. 목숨 걸고 여성들이 싸워서 궁극적으로는 참정권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이뤄내고, 미국이 이제 1920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이 마감을 합니다. 그러다 2세대 페미니즘이 이제 1960년대 그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문화 막시스트들의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를 저희가 급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radical feminism이라고 하는데 정말 급진적인 거죠. 정말 극단적인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회구조 내에서라 할 때 여기서는 체제 자체가 문제다. 사회구조 내가 아니라 이게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이들은 그것을 가부장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다. 여성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다라고 이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페미니즘의 그 키워드가 가부장제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면 여성들이 얘기하는 게 다 결국 가부장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가부장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평등한 사회에서 사는데 저는 한 번도 억압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제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직까지도 억압받아도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90년대 그 가부장제 그 용어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돼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그것을 전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해방을 외쳤고 혁명을 외쳤는데 이들을 똑같이 외칩니다. 혁명을 하자. 노동자 계급이 이제 혁명을 해서 여기서는 여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 페미니즘은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예요. 섹스를 기반으로 한, 타고난 성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을 얘기를 하는 반면에 3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용어 자체가 섹스에서 젠더로 넘어가죠. 네,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섹스가 얼렁뚱땅 젠더로 넘어갔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젠더가 스물스물 들어왔는지 갑작스럽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원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어떤
심리학자가 성심리학자가 젠더라는 용어를 그때 썼을 뿐인 거지 그 전에 이미 그런 움직임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세대에 와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뭔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이 성이 문제다. 이 구조, 이 체제. 네, 남녀의 그 성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성에다가 이들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섹스, 남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용어 자체가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퀴어 이론입니다. LGBT. 네, 그게 본격적으로 나왔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도 그 동성애 교수님들도 계셨고 가면 맨날 그런 책을 읽었어요. 1600, 700년대에 나왔던 작품에 굉장히 어떻게 동성애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굉장히 사랑을 나눈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문 쓰고 계속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였구나. 나중에 알았죠. 그 시간에 막 발표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네. 그러면 페미니즘의 이제 뿌리가 마르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르크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연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르크스가 이제 막 외치기 시작했을 때가 한참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고도의 산업화, 네, 이제 대량 생산,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삶을 경제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어떤 장점인 거죠. 하지만 당연히 장점이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희 인간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생겨나고 가난한 자는 더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자는 더더욱 이제 있어지고 돈이 돈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솔직히 그 당시 사회의 이제 문제이긴 했는데 마르크스는 딱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빈부 격차? 자본주의가 문제야. 이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사상 자체가 공산사회가 이제 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유토피아.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그래서 이제 뭐 사유재산, 가족과 그 사유재산, 국가, 그리고 국가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요, 공산사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옛날에 공산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문명의 초기에서는 모두 다 같이 공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그것만을 이제 일반화하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논리를 만들어 나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문명은 결국은 공산사회, 유토피아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본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근데 보니까 갈등 구도가 결국은 있는 자는 부르주아지, 그리고 없는 자, 노동자 계급의 갈등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공산사회로 갈 건데 결국은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 언젠가. 왜냐하면 이거를 부조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겠지만 어차피 무너질 거 일찍 무너뜨리자 한 거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혁명을 결국 일으킵니까?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죠.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고 해서 서로 같이 그 자본주의를 정복하고 같이 나눠 가지면서 이게 사회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공산주의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목표였고 이 시간을 좀 땡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약간의 피비린내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유물론적인 사고에 근간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런 사고가 여기 그냥 깔려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혁명하자! 그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모든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 전통이라고 하죠, 저희가. 전통과 지혜라고 하죠. 그것에 반하도록 행동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이 오직 모든 현존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정복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라는 게 굉장히 길은 선언문의 중간에 딱 한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본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진리, 마르크스가 이제 폐결했던 게 진리, 종교, 도덕, 그렇죠. 그리고 전통. 즉, 그것을 뭐를 하려고 했냐면 다 폐지, 정복.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키워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계속 논문을 쓸 때 저희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키워드가 전복이었어요. 전복, subversive. 제 논문에도 subversive.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뇌가 된 거죠. 그 전복이라는 용어가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건 거예요. 그 흐름이. 네. 네, 그래서 그 논문 이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는데 이제 좀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죠. 딱 봤더니 세 가지. 가족, 그렇죠? 가족, 그리고 종교라고 했지만 기독교입니다. 그 당시 서구 사회는 기독교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이 혁명을 방해 요소라는 거죠. 왜냐면은 가족이라는 게 사유재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사랑, 배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사유재산을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도덕, 그렇죠. 그 안에 질서. 근데 이놈의 도덕 때문에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죠. 가족. 그리고 또 기독교가 저희가 뭘 얘기합니까? 십계명을 외우면서 도덕,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다 말했지만 저희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희가 그냥 다음 세상에서 그때 쉬리 하면서 그냥 여기서 저희가 그냥 그것을 이겨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지 때문에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국가가 자본주의를 이제 강화시키는 어떤 보호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뒤집는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1억 명 넘게 희생이 됐다고 하는데 소련 2,500, 이제 중국에서 6,500만, 그리고 북한이 대충 500만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얀마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종교, 가족이 파괴되고 정말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도덕이 본격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같이 도덕이 붕괴하니까 성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은 도덕이죠. 도덕으로 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족 안에서, 남녀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이 20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프로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그냥 제가 다. 네, 프로이드의 키워드, 무의식. 네. 그 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능적 욕구, 성욕.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 생욕과 사욕, 죽고 싶은 욕구. 그 타나토스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무의식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라는 거죠. 본능적 자아가 있는데 이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 그러니까 슈퍼 이고라고 하는데 초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안에는 초자아가 있고 이게 본능적 자아, 이드가 있는데 본능적 자아를 초자아가 억제를 한다라는 거죠. 도덕. 근데 그거는 의식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내면에는 무의식 속에는 계속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초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 않는데 그것을 중간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에고라는 거죠. 자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이고와 이드의 어떤 그런 갈등을 유지를 해줌으로 해서 문명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이론입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도 굉장히 성에 집착했거든요. 모든 남녀 관계, 모든 가족 관계를 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갑자기 여성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민성규 교수님 계셨으면 딱 말씀해 주셨을 건데 네, 그 콤플렉스 다 모든 게 성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성에 함몰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이렇게 어떤 도덕이나 그런 거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어떤 수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있죠. 빌레름 라이히가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였는데 봤더니
빌헤름 라이드의 성향상 프로이드가 자꾸 이렇게 도덕을 외치고 뭔가 막 어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빌헤름 라이히는 이드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드. 왜 본능적 욕구를 굳이 왜 그렇게 맨날 어감을 시켜? 그냥 그거 그냥 해방을 시켜. 하면서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억압된 것을 해방해라. 그렇죠? 거기에다가 프로이드의 성담론을 가져와서 본인만의 성경제학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면은요, 마르크스는 이제 노동력이 이제 억압되고 착취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히는 성욕구가 억압되고 착취됐다. 그 용어는 그대로 마르크스 용어를 가져오고 프로이드의 담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라이히가 보니까 이 성욕구를 억압하는 제도가 딱 뭡니까? 가족 그리고 교회, 종교들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가족은 저희가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려죠.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억압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청소년들도 성욕구가 있는데 가족이라는 질서 때문에 억압이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억압해? 그거를 발산시켜라 해가지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 때부터 굉장히 성애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면 서울 성적 쾌락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악한 체제다라고 해서 본인은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 해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라이히 하면 성해방, 성정치. 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딱 씨를 뿌린 거죠. 거기서 지금 이상한 이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라이히한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밑에 후기 구조주의도 엄청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이드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네, 문화 막시즘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막시즘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네, 저희가 포스트 막시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문으로 자꾸 찾으면 그냥 포스트 마르크시즘이라고 나와서 저희가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포스트 막시즘은 결국 제가 저 위에다 놨지만 그람시, 이태리에 1920년대 굉장히 천재, 굉장히 마르크스주의자, 천재 그 철학가의 진지전, 헤게모니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접목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를 문화 막시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막시즘은 일단 경제, 그렇죠.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경제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포스트 막시즘은 사회 전반이 문제다.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확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갈등 구도가 자본가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배 집단이 있고 뭐 어느 단체든 선생님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있고 다 지배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지배 집단의 갈등 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쟁 방법이 막시즘은 물리적인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털었는데 포스트 막시즘들은 역시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정신, 이데올로기로 이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람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 권력, 헤게모니라는 게 이미 권력이 있는데 권력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뒤집는 대항 헤게모니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항 헤게모니. 그러려면 20년 정도 동안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대충 한 세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15년에서 30년 정도 진지를 구축을 하고 나서 때가 되면 이제 기동전을 이제 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 막시즘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람시의 이론이었고요. 비판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인데 모든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서구의 모든 전통, 교회, 무슨 질서, 가족, 무슨 가치관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다가 대항 헤게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람시는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론과 전략. 네.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는 걸 아시고 그 한 분파가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네, 페미니즘이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페미니즘은 막시즘에다가 치마 입힌 거다. 치마 입은 마르크시즘, 막시즘이다 하는데 홍지수 작가가 PC주의 거기 보니까 그분의 립스틱 바른 막시즘 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결국은 여튼 똑같은 겁니다. 막시즘에서 나왔다라는 거. 네, 페미니즘은 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구조는 뭐다? 가부장제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 구도다. 근데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변화는 결국은 여성이
권리를 투쟁을 해, 결례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 밑에 이혼, 비혼, 이혼해라, 가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또 출산 거부해. 만약에 임신해서 그럼 낙태시켜. 그게 권리인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문란에 의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 자유를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억압에서 인간이 굉장히 저희가 되게 제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면 일단 도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억압이라고 저희가 저희 안에 죄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살 분위기가 되면은 저희 안에 죄된 본성이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코드에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부장제가 타파가 돼서 궁극적인 평등이 오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이제 기본 키워드라고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르크스에서 페미니즘까지를 제가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봤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 이론을 만들었죠. 근데 프로이드는 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라이히는 와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접목시켜서 성 정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쿠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막시스트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학자 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엄청난 또 영향력을 끼친 마르쿠제는 거기다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에다가 해겔의 변증법을 이제 넣습니다. 정반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에 대한 반대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그럼 갈등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또 다른 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다 이론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반에 해당하는 비판 이론을 만든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뭔가 또 다른 이제 발전된 어떤 체제를 만들지 않겠나 해서 비판 이론을 만들었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프로이드는 이 문명은 성을 억압함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쿠제는 그걸 비틉니다. 성이 해방이 돼도 문명은 발전된다라는 게 에로스와 문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슬로건이 사랑하라! 전쟁하지 말고 그 당시 워낙 베트남 전쟁이 이야기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68혁명의 슬로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사랑하래! 열심히 사랑을 나눕니다. 네, 그러면서 68혁명과 미국에서 있는 히피 문화가 굉장히 전체를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페미니즘인 거죠. 페미니즘이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나를 이제 여성 해방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